네,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전 KBS 최경영 기자고요. 최강시사 장신 뉴스 코너를 패러디해서 오늘은 마련했습니다. 최장신 코너로 최경영이 진행하고 장윤선과 신인규 변호사가 함께하는 최장신 코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1,300명이 기다리고 엄청난 지금 엄청난 열기가 인기. 느껴지고 있어요. 최 기자님 오시기만을 사람들이 이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었죠. 최 앵커님 효과 아니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변호사님도 반갑고. 네, 그러게요. 그날 이후에 장윤선 처음 기자님도 반갑고. 그렇죠? 우리가 그때 10월 중순 거의 마지막 주쯤에 만났고. 네. 맞아요. 그리고 끝났고요. 땡큐 포 더 뮤직 좋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바빴고요. 그 점심이나 저녁 약속을 계속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잡은 게 아니고 하자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도 일해야죠. 네. 저도 좀 일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너무 정신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최경영 TV 시작하는 이제 시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최경영 TV? 최경영 TV를 시작해야 되는데 실제로 계약은 안 됐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그게 조항이 대형 로펌이 뒤에 있고 계약서를 대형 로펌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아하. 대형 로펌에서 굉장히 큰 회사였나 보다. 근데 이제 신인규 변호사 한 매출 한때는 뭐 150억까지 했다 그러고. 근데 이제 신인규 변호사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의무 조항 같은 게 있어요. 그쵸. 의무 조항이 있고 한참 몇 페이지 좀 더 가보니까 뒤에 슬며시 위벌금 조항이 있어요. 뭐 위약금이나 위약금이나 뭐 이런 것. 그래서 건당 뭐 액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건당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야. 근데 이제 그게 그 패널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그쪽의 의견을 제가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해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영해야 하고. 그러니까 의무 조항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반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영 안 하면 합리적인 사유를 저는 제시를 못하면 반영해야 하고 그쪽에서는 제가 거부를 하면 건당 위벌금을 1,000만 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그쵸. 이 회사의 어떤 오다에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하려고 하는 게 저를 새롭게 창조해서 뭔가 다른 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경제 쇼를 제가 했었기 때문에 경제도 경제 나름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신인규 변호사, 장윤선 기자 똑같이 뭔가 좀 모두가 잘 사는 경제 가능하면 뭐 개인의 재테크도 훌륭하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경제도 같이 하고 싶었는데 꼭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이상해야 될 것 같아서 사인을 안 하는 게 아니 그래서 사인 전에는 꼭 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또 법률은 변호사에게 뭐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고 010에 010에 그래서 어쨌든 그 사인하시기 전에는 아주 숙고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한 번 하면은 낙장불입이에요. 진짜. 그래도 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을 최경영의 취재 편의점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최 기자님. 최경영 응원합니다. 간만에 오후에 본다. 볼게 생겼다. 민심동행 신변님 오늘은 뭐 둘씩이나 화이팅하세요. 물론 점심은 하셨죠. 최경영 TV 바로 구독하겠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최경영 기자님 정말 반갑습니다. 언제 뵐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최경영님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막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잘 오셨어요. 최경영 앵커님 그립습니다. 최경영 기자님 반가워요. 한 번씩 쭉 나와주세요. 가끔 초대해 최 주십시오. 기자님 뉴스공장으로 가시어요. 뉴스공장으로 가시지 뭐 이런 의견들도 뭐 계속 댓글이 달리고 있어서 최경영 TV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시작을 해야겠죠. 하지만 좀 꼼꼼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혼자 하려면 아니 혼자 하십니까? 혼자 불가능하지 않아요? 혼자 할 수 있죠.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형식을 나름대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콘텐츠니까요. 그러니까 제안이 이제 많이 또 들어오시고 할 테니까 잘 좀 생각을 하셔서 내용도 그렇고요. 네, 진짜 거실에서 하십니까? 아, 거실이 아니고 지금 오늘 책상을 옮겼는데 네. 제 방에서 하기로 했어요. 방에 스튜디오를. 예, 방에 아주 요새 그런 조그만하게. 컨셉 많이 하더라고요. 예. 윤석 대표도. 예. 맞아요. 예, 방석의 마련했습니다. 대세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KBS는 요즘 괜찮습니까? 뭐 저도 한번 이게 갔다 왔는데 일단 진행자분이 바뀌셨고 조금 이제 공기가 조금 이제 옛날 같진 않고 네. 공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매서운 네. 그런 제작진은 공기를 좀 그대로고. 느꼈어요. 뭐 거의 제작진도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다음 이번 바뀌신다고 주까지는. 바뀌는 것 하더라고요. 같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간에- 최 기자님 안 계시니까 조금 좀 쓸쓸하기도 하고. 제작진과는 마지막으로 쫑파티를 우리가 거하게 하고 예, 제작진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네, 예. 제일 힘들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컨셉 자체가 너무 올드하다. 너무 옛날 방식이다. 그분도 방송 쉬신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네. 앵커 하시는 분이. 그렇죠. 예. 그 전에 바로 전에 이제 제 앞에 6시 몇 분부터인가 7시 20분까지 방송을 하셨었거든요. 그분이. 근데 저보다는 일기 선배신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입사하셔가지고 저보다 연세는 훨씬 더 많으십니다. 근데 이제 선배시구나. 예, 한참 나이는 선배시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좀 약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저는 예. 사실 그분을 네. 2008년인가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그때 그 KBS 그 국면 때 국회 그때는 문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문방위 상임위 현장에서 네. 이분이 무슨 사장님과 함께 오셨어요. 네. 사장님을 보호하는 그때 약간 김인규 사장. 김인규 사장. 김인규 사장 인연이 네. 깊으시잖아요. 우리 최기 지금 기자님이. 제가 문자 썼죠. 이름이 저랑 비슷하네요. 인규. 예. 그때 뵙고 이제 처음 본 거예요. 네. 그날 처음 봤는데 여전히 시각은 그때 그대로시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굳건하시죠.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그러니까 텐션이 좀 떨어지는 느낌은 있었어요. 최 기자님 진행하실 때는 좀 예. 텐션이 또 끌어주시고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조금 이제 텐션을 좀 무겁게 방송을 좀 한번 했었죠 그때. 무거운 게 아니고 다운이 된다. 네. 다운이 된다. 예, 다운이 된다. 좀 재미가 없다. 노잼. 예. 제가 그래도 이거 한 가지는 그 방송 때 말씀 못 드렸는데 네. 꼭 그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끝나면서 최고 자체 시청률을 기록했고, 와. 그리고 아침 방송에 2위가 됐습니다. 야. 예, 2위. 아침 방송 2위. 아침 방송 2위까지 올라간 걸 올라갔는데. 네. 확인하고 쭉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추세가 좋았어요. 끊지만 않았어. 추세가 좋았어요. 드리블 장신 좋았어요. 당신 뉴스도 괜찮았어요. 드리블 좋았어요. 드리블 하다가 골문 직전에서 슈팅 막히고. 직전에. 슈팅 직전인데. 예. 예. 무회전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페널티킥도 못 얻고 제가 퇴장을 당했어요. 요즘은 여차하면 퇴장입니다. 여차하면. 진짜. 스스로 걸어 나왔구나. 퇴장을 한 게 아니고 퇴장을 당한 게 아니고. 물망님께서 요즘 살맛이 안 난다고 최욱도 그립다. 그분도 또 어디 가셨어 지금 또. 뭐 다양하게 다 잘려가지고 그렇죠. 저 라이브는 바로 그냥 알려주지도 않고 제작진도 그쵸. 진행자도 모르는 가운데 프로그램이 하루아침에. 결방이 되더니 그냥 폐지가 돼버린 상황이고. 근데 장윤선 기자님은 이 시간에 매불쇼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방송 그 유튜브에 최고봉을 하는데 왜 이 시간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이 시간을 잡았냐면 사실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다 보니까 제가 빈 시간을 잡다 보니까 오후 2시를 잡게 됐는데 그러시구나. 알고 보니까 거기 그 매불쇼가 있었어요. 야 강자가 기다리고 네, 있었네. 그래서 어마어마해요. 그 더 라이브 매불쇼. 하는 누구죠? 이광용 아나운서가 네. 저한테 얼른 이사 가세요. 더 라이브. 예, 신장식 변호사도 가장 잘못된 전략적 판단이 2시다. 2시. 이거 빨리 피해라 이런 얘기. 근데 제가 보니까 더 잘 될 매불쇼는 것 같아요. 근데 매불쇼도 강력하지만은 저는 그 다음으로는 바로 지금 편의점이 따라보고 있기 편의점이. 때문에 금방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격차가 볼 많이 때는. 난다. 제가 28년 방송쟁이 한 감으로는 이렇습니다. 아주 잘 되는 집 있잖아요. 네. 그러면 줄을 서서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끝나기 직전.
아하. 4시에 시작해야겠구나. 3시 55분. 아, 틈을 주면 안 돼. 네. 3시 55분. 바로 끌어와야 돼. 3시 55분. 네. 그거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시간대를 바꾸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방송쟁이로서의 조언입니다.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매불쇼는 너무 강력하다. 강력하긴 하죠. 굉장히 강력해요. 네, 엄청나서 네, 그래서 최욱 씨를 또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모셔서 더 라이브 그 후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렇죠.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산업적인 측면, 경쟁적인 측면, 그러면 프로그램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KBS가 뉴스 경쟁력도 마찬가지고요. 네. 박민 사장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 경쟁력, 그다음에 뉴스 경쟁력, 보도 경쟁력을 위해서 이른바 혁신을 하는 것인가, 아하. 아니면 그 혁신이 뭐 다른 의미의 혁신인 것인가, 그게 좀 사실은 좀 갸우뚱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의 측면에서 봐도 왜 잘 나가는 프로그램을 다 없애느냐. 이거는 그렇죠. KBS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경영진들의 판단이 그렇죠. 뭐 배임이나 뭐 이런 걸로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잘 나가는 걸 충분히 자꾸 없애니까요. 그건 최욱 문제가 있어요. 씨가 저희가 이제 그 가면 분장실 있잖아요. 이제 분장실 선생님들한테 늘 이제 설명을 해요. 그 백반기행 보시나요? 아, 보죠. 뭐 세계 테마기행 보십니까? 보죠. OTT 드라마 넷플릭스 보시죠? 보죠. 다 합쳐서 우리가 1위. 뭐 그렇지. 시사 교양 뭐 전체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갤럽 조사에서 4위. 4위. 예, 이렇게 했는데 ETV로 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TV를 살려야 한다. ETV는 또 돈을 벌어주는 방송. 그러니까요. 근데 왜 돈도 없애냐. 많이 붙고. 근데 왜 없애냐.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처사고, 그 무엇보다도 저는 사실은 더 라이브 같은 시사 예능 프로그램은 비정규직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결합해 있잖아요. 갈아 제작진 넣죠. 작가. 그 밤에. 그러니까요. 갔다 오면 피곤합니다. 예. 늦은 시간에 예. 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전부 잃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KBS 공영방송 KBS가 그렇죠. 이렇게 무도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 너무 황당한 상황이 됐어요. 신은규 변호사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약간 좀 배임의 기운도 감돌고 있다라는 게 ETV 거를 광고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없앴다는 거. 그리고 일라디오 같은 경우도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21년도에 코로나 가장 그 극성이었을 때 네. 일라디오는 광고를 안 하거든요. 유튜브 수익만 합니다. 유튜브로만 따졌을 때 00억 원을 벌었습니다. 야. 에? 두 자리? 두 자리 숫자. 야. 00억 원. 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또 이거는 또 네. 영업 기밀이 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00억 원을 유튜브 수익만. 유튜브 수익만. 아, 이야.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근데 저는- 그거를 지금 다 포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번 데가 예. 최강시사, 경제쇼, 오도독 이 세 개가 한 80% 될까요? 야, 효자인데 효자. 효자방. 예. 아니 저는 이런 그런, 생각했어요. 예. 이게 국영방송하고 공영방송 다르잖아요. 이거 KBS 공영방송이니까 그렇죠.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민심이 있다면 그 민심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사실은 시청률이라는 게 국민들이 원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선택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고 있는데 그걸 봉쇄해가지고 오히려 막 더 시청률을 떨어뜨리고 더 이게 재미없게 편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이게 어느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 수단 이렇게 그렇죠. 전락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건 용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유권자들도 보수가 네. 어필을 하려면 네. 야 보수도 재밌는 거 많이 하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보수 편향의 방송이라고 치자고요. 네. 앞으로의 KBS의 방향의 보수 편향의 방송이라고 치면 근데 아주 혁신적으로 재밌어. 그러면 되잖아. 그렇죠. 네. 그게 실력인데 사실.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일할 사람들이 어떻게 보셨어요? 뉴스는 괜찮았습니까? 뉴스가 제일 엉망이죠. 지금 제일 그래요? 예, 예. 사실은 뉴스나인이 제일 엉망이고, 그야말로 땡전 시대로 돌아가서 땡뉴 뉴스를 내보내고 있고, 이제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서 대통령 동정보고 하고, 동정보고. 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 뉴스, 안보 뭐 이런 거 하고 나서 이제 정치 사회로 쭉 넘어가는 이런 구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급격히 시청률 하락하고 유튜브 접속자도요. 최 기자님 빠지니까
바로 뭐 진짜 공 하나가 더 빠지고 막 반토막 나고 막 이러던데 진짜. 반토막 반에 반에 아니라 반토막이죠. 제가 진짜. 아침에 보면 네. 동접이 뭐 50몇 명일 에이? 때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가긴 하지만 한 300명 정도 예, 되더라고요. 뭐 300명? 네, 진짜로. 진짜. 아, 방송할 예, 때 보면은 예. 동접자 수가 그때는 뭐 8,000명 막 이렇게 예.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되게 많았었잖아요. 백단위, 동접이 굉장히 백단위. 떨어지고 제가 듣기로는 유튜브 동접하고 시청률이 거의 근사치라고 그렇죠. 들었어요. 맞아요. 네, 유튜브 동접이 1시간대에 10,000명이 넘으면 시청률이 3%? 3%? 뭐 옛날 이것도, 기준으로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공영방송 KBS는 박민 사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시청률을 포기한 공영방송,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인데 정성을 다하는 정권의 방송. 정권. 시청률을 드립이 막 나오는 드립이신 정말 시청률 안 나면 용한- 국민들이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시청자들이 아니 안 그러니까 본다는 저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인식대로 정부가 다 내용만 24시간 한다. 네.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정부가 잘하잖아요. 네. 언론에서 24시간 대통령 욕만 하면요. 그 언론 안 봐버려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본다라는 것은 그 안에 내 목소리가 담겼다라는 국민들의 평가인데 그렇죠. 그걸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그럼 더 잘할 생각을 하면은 정부 욕만 하면은 시청률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반대로 잘 안 하면서 오히려 잘 보는 프로그램 없애고 동접자 수를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배임이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네. 법적으로. 업무상 배임에 아니 업무상 해당한다. 배임이죠. 이러면 사장을 하면 안 되죠 사실은. 네.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근데 저희가 무슨 뭐 저 민주주의나 자유나 평화나 평등을 지향을 하는 거지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유당이나 공화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니 뭐 당원이셨던 분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당원이 아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 평화 평등을 일하는 가치를 지지하는 거지 맞습니다. 예. 정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원이 헌법 아니니까. 가치를 지향, 헌법 가치를 지향.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 가치와 가치가 안 맞았을 때 어떤 당이든 어떤 정책이든 어떤 이념이든 어떤 인물이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텐션 긴장감이 언론과 정치 사이 또는 경제 사이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건. 근데 그거를 빼버리면 그게 재밌을까? 최성호님께서 예. 아침에 최경영의 최강시사, 홍사훈, 주진우가 스케줄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MBC 본다. 다 MBC로 이사 가자 이랬어. 다 MBC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도 1년 남지 않았습니까? MBC도 이제 곧 닥칩니까? 예. 네. 아, 이제 근데- 최경영 TV와 편의점도 이사 오겠네요. 조만간. 지배 구조가 아니, 근데 저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지금 상태로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진행자도 동반해서 교체가 되고 출렁이고 정권의 이익,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는 게 지금 시대에 맞는 건지. 아하. 그러니까요. 21세기 선진국 가운데 언론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거의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돌아온다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근데 좀 제가 부끄럽긴 봤을 합니다. 때 예. 과거 정권들도 다 예외는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눈치는 좀 보면서 모양은 잡아가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맞아요. 예.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하루 아침에 아 이거는 좀 너무 진짜 참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명박 정부 때 탐사보도팀이 해체할 때도 있잖아요. 네. 모양은 그 잡아서 미안하니까 네. 한참 이제 사장 들어오고 난 다음에 2008년 9월 17일이었습니다. 2008년 8월 8일에 사원행동 그 이사회 사태가 나고 네. 이사회가 장악된 상태에서 사장이 바뀌고 9월 17일에 다 보직 임명되고 한 달 반 정도가 흘렀잖아요. 9월 17일에 탐사보도팀 발령이 싹 나요. 그리고 다 뿔뿔이 각계 격파로 흩어놓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한 달여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센터장 같은 경우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근데 내정자 신분이 뭐예요? KBS는 그거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무슨 공직자 후보자도 아니고 예. 내정자 신분이 전화해서 예. 당신 그만 나와라 이런 통보가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조금 다툼이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그게 뭐 직권남용이라 그러면 또 자기 직권 내에서 또 해야 되니까 또 예.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건 어쨌든 간에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뭐 형사 법적까지 갈 그렇죠. 것도 없이 네. 뭐 행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데 절차 위반은 명확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내에 우리 같으면 이제 인사발령 사항 같은 경우가 코비스 게시판이 뜨거든요. 네. 그럼 밤에 떴을 리는 없고 보통 그날 다음 날 이제 아침에 떴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그날 직권 그 전날 밤에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직무 대행이 있지 않을까 직무 대행이 이거를 대행해서 아마 사인한다 했을 텐데 사장이 오기 전이니까 네. 그러면 네. 그 직무 대행에 대해서는 아마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한번 검토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하는 거냐. 그러니까 절차, 그러니까 다
뭐 법조인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 밟으면 나중에 안 밟으면 나중에 하자가 생겨서 법률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너무 무도한 방법으로 약간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자신감 아닐까요? 자신감?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네. 뭘 해도 네. 안 드러날 거라는 이런 자신감 때문에 막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대통령실에서 혹시 뉴스 모니터링이나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꼼꼼히 하는 건지 아니면 극우 일베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거를 그냥 믿고 어떤 실행을 지금 이런 방식의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건지 근데 후자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KBS 뉴스나 제가 진행했던 최강시사도 마찬가지고 글쎄요. 그 어떤 분들은 뭐 편향적이다라고 충분히 보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 평화 평등을 지향했지. 그렇죠. 어떤 정책들은 민주당 정책들 문재인 정부 때 내놓은 민주당 정책들 뭐 징벌적 손배소도 마찬가지고 제가 대놓고 반대한 것들도 많고 그런데 이걸 극우 일베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거는 꼭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저 사람들 다 좌빨이니까 다 몰아내야 돼.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혹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실의 핵심들 또는 누군가가 휩쓸린 거가 아닌가 그런 우려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어요. 진짜 정말 꼼꼼히 모니터해서 봤으면 KBS 뉴스가 그렇게 뭐 진보적이었던 뉴스는 저는 그렇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공정과 예. 상식을 지향하는 정부에서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특히 또 율사들이 많은 정부에서 이렇게 법을 아주 그냥 입맛대로 어기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거 너무 좀 씁쓸한 거죠. 그렇죠. 결과를 떠나서도 일단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 같은 경우는 한다는 겁니까?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사실 어제 예. 국회에 또 이제 제가 오늘은 이 패널로 나오기 때문에 예. 좀 취재를 했습니다. 꼼꼼하게 들어와야 예, 돼요. 또 최 기자님 모시고 예. 있는데 또 취재 안 해가지고 예. 나오면 안 되니까 예. 취재를 했는데 사실 어제 오후부터 정당 출입 기자들 사이에 아마도 11월 30일에서 12월 1일 딱 하나 남은 이틀이 연거퍼 있는 본회의 일정인데 요때 그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부터 표결까지 끝내겠다. 원스톱으로 그렇게 정리하겠다. 왜냐하면 24시간 국회법상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게 보장되는 날이 딱 그때밖에 없어서 요날 하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했더니만 23일 날 있는 본회의를 앞두고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최대한 통과시켜야 될 법들을 다 싸그리 몰아가지고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23일 본회의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1월 30일과 12월 1일 날로 예정된 본회의에 단체로 안 들어와 버린다. 네. 뭐 이런 불출석해버린다. 이제 예. 이런 전략이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 늦게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직접 청화를 해서 지금 이런 소문이 드는데 돌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은 전략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랬더니 저희 이미 그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또 전략 뭐 플랜 A, 플랜 B 딱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거 지금 얘기하면 안 되지. 대외비. 네, 대외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제가 보니까 최소한 어떤 안건을 남겨서 11월 30일 날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거나 아니면 23일 본회의를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안 들어가거나 예, 이런 전술적 판단을 다양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고자 하는 의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한다. 라는 민주당 거예요. 내부에서. 네, 민주당 내부.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동관 위원장과 두 검사 손준성과 누구죠? 이정섭 두 사람에 대한 그 탄핵은 반드시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힘의 전략과 민주당의 전략이 충돌할 때 누가 이길 거냐. 이게 약간 톰과 제리의 싸움에서. 근데 그거는 관전 포인트로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적 명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동관 탄핵에 대한? 근데 저는 아주 객관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냉정하게 네. 말을 하면 이상민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장관급이나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통령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지금 의석수로도 탄핵은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문제는 탄핵을 해서 만약에 얼굴 6개월 동안 안 봐도 되니까 그게 어디냐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탄핵을 해서 관철을 시키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요건이 해요. 되느냐. 그렇죠. 근데 그 예. 요건이라는 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지. 무능과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싸가지론이나 네. 기분 나쁨만 갖고는 이게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이동관 위원장 임명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탄핵이라는 것이 너무 남발되면서 자꾸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또 이상하게 면죄부를 받아서 돌아와가지고 그렇지. 자리를 더 차지하고 더 바뀌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난점도 있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아니, 그 케이스. 케이스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동관도 그럼 6개월 쉬다가 마치 휴가를 두듯이 네. 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하나의 에너지를 집약해서 한 방에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핵심 이동관 위원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네. 저는 대통령이 지금 모든 걸 다 잘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저는 포커스온을 맞춰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따질 게 너무 많죠. 양평부터 해서 예. 박정훈 대령 수사 외환 문제라든지 대통령실이 개입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차고도 넘쳐요.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럴 각오를 하더라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공소장 그렇지. 그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탄핵이 현재에서 인용이 된 거지 그거 없었으면은 증거가 없어서 탄핵이 인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국민의힘의 당 상황이 이제 복잡하잖아요. 거기서 이철규 나무라고 뭐 예를 들어 뭐 인요한 나무라고 해결이 안 돼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를 정면 공격해야 당이 제대로 되듯이 전 지금 이 국정 운영의 완전한 인사 난맥상도 인사 대상자들도 문제지만은 그 인사를 임명하고 고치지 않는 대통령이 가장 주된 몸통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는 포커스온을 하고 오히려 탄핵이 인용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나 네. 그 의석이나 국민들의 그 의사 표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8대 0으로 인용이 됐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지지율이 5%니까 혼자가 그냥 8대 0으로 만장일치 파면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저도 임계치 왔다고 저도 생각해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느낌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으로 공소장이든 뭐든 남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나 뭐 범야권 세력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감시해야 된다. 밀어붙여야 된다. 그러려면 특검이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뭔가 결과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 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취재해 보면 민주당은 그 이제 12월 국회를 상당히 뜨겁게 보내야겠다는 전략과 전술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특검, 그러니까 쌍특검이라고 하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요 특검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기국회 안에 끝낸다는 거니까 예. 12월 안에 일단 마무리를 하겠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의 총선용으로도 아주 유효한 전술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최상병 그 순직 사건과 관련한 그 국정조사도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매일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 역시도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 취재해 보면은 한 85%의 퍼즐을 맞춰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준장에 해당하는 군사보좌관하고 그 해병대 사령관간에 나눈 그 문자 메시지가 국방부 보좌관. 그렇습니다. 예. 군사보좌관, 국방부 군사보좌관. 그렇죠. 국방부 그러니까 군사보좌관. 장관의 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준장이에요. 장군입니다. 원스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결정적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군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기록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왜 제출을 안 했겠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들여다보면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숨어 있고 그렇죠. 이 퍼즐을 맞추면 VIP 경로설의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관계된 내용 제가 또 취재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하여튼 여기까지 퍼즐이 맞춰지면 거의 99% 맞춰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 대통령 탄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국면은 내년 총선과 맞닿아 있다. 이제 이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의 경우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양한 전술로 국회의장을 압박할 카드 이런 것도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도처에서 난리거든요. 뭐 잘 경제 전문 기자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민생 경제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워. 요 앞에 오는데 우리 공화당이 플랜카드를 써놨더라고요. 네. 물가를 안 잡으면 국민 마음 못 잡는다. 우리 공화당이 써놨더라고요. 우리 공화당이 네. 스마트하네요. 네. 물가 못 잡으면 라임이 좋네요. 국민 민심 못 잡는다. 이거는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럼 뭐 그런 수준이죠. 예. 뭐 정치 지금 내부의 엉망이죠. 근데 대통령은 또 순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 일주. 예. 외교의 목적이 순방 그 자체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전국 주도권이 사실상 민주당으로 넘어왔고 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전국 주도권을 실수 없이 잘 활용을 하면 결과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다가 어쨌든 다수당이니까 책임을 느낀다면 저는 너무 감정적으로만 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먼저 앞서버리면 좌우 순서 다 띄워놓고 그냥 탄핵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알겠지만 디테일. 그렇죠. 디테일과 순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선행이 되고 우선순위. 그렇죠. 그걸 가지고 가면서 탄핵도 전 열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국회의 권한인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면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뒤 순서 다 좌우 자르고 국민 마음 설득 다 떠나서 그냥 자신들의 감정의 분을 못 이겨서 그냥 탄핵 덮어놓고 탄핵 이러면 어차피 탄핵을 의결할 수는 있지만은 네. 헌재 가서 그게 인용이 안 돼요. 그럼 거기서 실망하는 또 국민들의 이 뭐랄까요 그 좌절감, 이 효능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정치를 좀 전략적으로 좀 민주당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최강시사 하면서 느꼈던 거 한 2년 반 동안 지금의 지형을 유튜브에 클릭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KBS가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좌우가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오는 채널, 굉장히 그 섞여 있는 채널이다라고 본다면 가장 인기가 있는 쪽은 유승민, 이준석, 이현주 이쪽이 클릭수가 가장 높습니다. 네. KBS 일라디오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친명 계열이 높고요. 그 다음이 거의 뭐 몇백 단위로 거의 꼴등 수준이 비명 그리고 친윤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그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준다고 보는데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민주당이 왜 KBS 일라디오나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그룹에서 왜 클릭수가 2등일까? 민주당 친명계가 왜 1등이 유승민, 이준석, 이현주 이럴까? 왜 이 사람들이 늘 수십만 나올까? 그리고 수백만 나오는 사람들은 왜 민주당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문정, 박정훈 대령, 뭐 사사건거 나왔을 때 특별하신 분들. 지금 현재 물론 그럴 수가 근데 이제 그분들은 자주한 공무원이잖아. 공무원인데 야 이건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걸할지 또는 유승민, 이준석, 이현주, 신인규가 잡고 있는 건 뭘지 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범야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건지 범요권으로 분류되는 건지 그것도 좀 헛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전반적으로 우리 그 표심을 분석해 보면 진보 30, 보수 30 가운데 이제 스윙보터 소위 이제 중도 무당파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 40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 40%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거의 결과가 결정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얘기하는 합리적인 중도 민심의 소구력이 있는 정치를 해야 그게 본인들의 정치에도 사실 뭐 매력을 끌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최근에 보면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냐면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극단적 지지자들에게 지지층만 보고 호소하는 정치가 굉장히 만연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본인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그것이 나중에 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극단적인 언어를 쓰는 거죠. 이를테면 사람한테 수박 같은 표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네. 표현들을 이제 거침없이 가감없이 막 쓰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통용되니까 저는 이게 결국에는 극단적인 구구 정치, 극단적인 극좌 정치로 갔을 때 이게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 도움이 되겠냐?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그 사실은 그렇죠. 이게 민심인 거거든요. 맞아요. 예, 유튜브 저는 조회수가 민심이에요. 맞아요. 그거
꼼꼼히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맞아요. 특히 그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채널에서는 그러니까 한쪽으로 확 치우치지는 않았거든요. KBS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그리고 수박이라는 말도 그거 진짜 안 써야 돼요. 예. 동양인들한테 바나나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멸칭이죠, 멸칭. 예. 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겉은 노란데 안은 하얗다. 이래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죠. 그쵸. 예. 근데 저는 그 제가 민심 100% 이제 정치 시대를 열겠다.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아까 그 연결되는 말씀인데 결국 이 중도라는 거, 그러니까 합리층, 그러니까 스윙 보터들은 민심이잖아요, 그게. 근데 민심은 천심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양극단의 주장에 딱 무 자르듯이 잘라서 중간 이게 아니고요. 맞아요. 어떤 사안별 프로젝트마다 맞아요. 가장 올바른 결정, 지금 시대 정신과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 속에서 맞아요. 올바름 네. 이걸 딱 정했을 때 거기에 민심이 갖다 붙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말씀하신 유승민, 아마 이준석, 이현주 이 분들이 냈던 메시지의 수준의 온도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걸 이제 민주당이 조금 잘 못 잡다 보니까 조금 이게 범야권 속에서도 그러니까 뭐 범야권이라면 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부를 견제하고자 하는 분들 속에서 좀 주도권을 잃는 거 아니냐. 아,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보수 언론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제 규정당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우리 언론에 사실은 대다수가 보수 지향적이죠. 왜냐하면 이게 뭐 사실은 광고 문제 뭐 이런 등등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기득권 논리를 대변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스타파 같은 데는 뭐 99% 시민의 언론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박해를 받고 뭐 이런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감안해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지. 또 한 측면에서는 사실 뭐 이준석, 유승민 그리고 이현주 이 세 정치인은 사실 대통령으로부터 박해받는 뭐 이런 프레임 안에 있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안에 야당 같은 정치인이어서 훨씬 더 이분들에 대한 소구력이 있는 거죠. 발언의 메시지. 저 사람들은 뭔가 반대하네. 또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챙겨주는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루시님께서 중심을 잘 잡으시고 품격 있는 방송이었는데 그립습니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차차님이 저 최강시사 최경영 기자님으로 진행자 바뀔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부터 즐겨 들었었는데요. 요즘 아침이 너무 심심해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예. 이 학생한테 심심한 아침을 뭐 아침 시간에 하셔야 될 것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같은데. 그리고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니까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윤석열로 단일 메시지를 꾸준히 야당이 내지 못할까? 그것도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당내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분명히 그 당내 민주주의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랄지 양평고속도로랄지 최상병 아까 그 박정훈 네. 대령 문제 같은 경우는 박정훈 대령 의혹 사건 같은 경우 이거는 정말 비명이든 친명이든 열심히 다 했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많지 않아. 관심이 없다는 거네. 관심. 많지 않아. 어. 그거는 야, 그 충격이다. 예,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정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큰 정말 대통령이 자주 말씀하시지만 국기문란 사건인가. 거기에 관한 정의는 좌우가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진짜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대통령이 경로에서 뭔가가 바뀌어버린 거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아니 거기다가 생사람 엄청난 잡는 사건. 거잖아요, 막말로. 생사람 잡는 거죠. 생사람 잡은 거. 그렇죠, 잡는 거죠. 예. 그것도 나라에 충성했던 사람. 예? 말도 박정훈 안 대령처럼 나라에 충성했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 처음에 뭐 호남 프레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분이 포항이고 그리고 보호해 주려고 했던 사단장이 호남 분이세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 프레임도 안 통해. 그리고 그런 상황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사건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신인교 변호사 말씀은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 거를 왜 이런 디테일을 잘 보지 못하고 그냥 맨날 친명 비명 그다음에 조중동에서 그 친명 비명이라고 써준 거
내 기사 나온 거, 그 다음에 내 기사 몇 번 나왔으니까 내가 이번에 공천이 이런 것만 신경 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민주당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예. 윤석열 정부의 근본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논란이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이동관 후보자도 잘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논란을 더 만들어 버린다. 당시 뭐 공산당 기관지 발언이라든지 해서 논란을 더 촉발시키는 걸로 이슈를 넘어가는 굉장히 좀 비열한 전략이거든요. 한심한 수준이죠. 그렇죠. 한심한 수준인데 수준입니다. 거기에 예. 민주당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히려 더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이 더 전략적으로 이 사안마다 넘겨왔다라는 것인데 저는 오히려 가장 우선순위 경중을 정해서 하나만 파고 그게 또 끝나면 그 다음 국면으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마치 무슨 뭐게 다 팔아놓고 그게 뭐랄까요 펼쳐놓고 이렇게 펼쳐놓고 하듯이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바쁘시니까 어떤 이슈를 다 산발적으로 소화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파는 좀 집요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민주당이 전략 문제나 아까 말씀하신 뭐 의지 문제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제가 이제 민주당 출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보면 야당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섀도우 캐비넷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당에서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 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아니다라는 목소리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아닌가.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를 국민들께 내놓고 자 여당이 지금 이 안을 내놨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의 안은 이거예요.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평가해 주세요. 그래서 야당의 손을 들어주면 지지율이 또 오르고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한 사람 얘기를 들으나 뭐 9명 얘기를 다 들으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언론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누구는 경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뭐 누구는 뭐 무슨 뭐 법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전문성을 키워서 국민들이 보기에 한동훈 장관의 카운터 파트너는 민주당의 누구야? 뭐 이런 게 딱 서야 돼요. 그럼 한동훈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그럼 민주당의 아무개 얘기를 들어서 양자의 얘기를 우리가 비교해야 돼. 이런 게 좀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정치의 효능감을 느껴서 난 다음 선거에서 누굴 지지할 거야. 어느 당을 지지할 거야. 이게 가능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당은 맨날 양당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싸움. 자, 지금 보면 한동훈 장관이 내년에 출마하네 마네, 원희룡 장관이 뭐 인천 계양에 출마하네 마네. 그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그게 중요하냐고. 그러니까요. 의원들한테만 중요하겠죠. 아니 한동훈이 출마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근데 무엇이 중요한디? 아니 그리고 서울의 일반적인 뭐 여야가 비슷한 그런 일반적인 구에 나와서 험지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서울의 일반적인 구에 나와서 될까? 그것도 지금 의심스러운 양반인데 강남 서초 송파 아니면 서울의 어지간한 구에 나와서 될까? 용산까지 포함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의심스러운데 무슨 스타다 뭐다 해가지고 띄우는 보수 신문들도 원래 한심한 사람들이지만 그거를 마치 그 바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같아요. 여야 정치인들이. 맞아요. 그러면서 여기 솔깃하네. 그러면서 여기에 말 한마디 더 붙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TV조선만 하더라도 지난주 주말에 한동훈 장관이 12월에 국민의힘에 입당해가지고 내년 총선 출마한다라고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초반에 또 무슨 기사를 쓰냐면 또 단독 보도를 하면서 12월 달에 안 나온다. 이걸 초로 미뤄졌다. 이걸 또 내보내요. 그러니까 저는 용산으로부터 무슨 메시지를 듣지 않고서 그런 보도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을 보면 약간 짬짬이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정권과 짬짬이를 하든지 그리고 나서 날마다 보수 언론이 도배질을 합니다. 그런 보도를. 그리고 국민들이 봐야 되는 소중한 지면에 정말 그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늘 이제 정치권에서 오고 가는 그런 메시지들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한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편의점을 연 이유도 좀 제대로 된 언론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 목표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디서도 들을 수 없고 정말 제대로 된 얘기를 좀 듣고 국민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같은 경우도 한동훈 장관도 사실은 뭐 똑똑하겠죠. 똑똑하지만 다른 말로 지금 계속 안 나오는 말이 친화력 있잖아요. 네.
뭐 친화력이 있습니까? 옆에 친구가 있습니까? 그거를 질문을 하는 언론이 가령 되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옆에 이제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사람이 많나 적나 연수원 이후부터 친구가 있나 없나와 관련해서 사실 여의도 정갈할지 법조계에 계시는 분들은 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맞아요. 저는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제 옆에 법조인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기수들 많아요. 그 기수들 많고 비슷한 연배들이 너무 많아서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정치인으로 크게 성공하기 힘들게 보는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들, 여당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그거는 5% 최강시사 전후에 뭐 아주 높으신 분들도 그렇게 정치인을 하기보다는 그냥 관료로 계속 있는 게 낫겠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그 뉘앙스는 친화력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여당 내 걱정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친화력이 그럼 만약에 야당 정치인이 저 정도로 떴다고 쳐 언론이 띄운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떴다고 치면 양면이나 다면 뭐 단점들도 부각을 할 것 같거든. 근데 거기에 관해서는 말을 안 해. 맞아요. 나는 이거 너무 이상해. 근데 저는 안 써버리죠. 네. 네. 근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이렇게 염려할 게 없는 게 네. 이분도 검증을 받았잖아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네. 국무위원 그것도 국회의원들하고 많이 싸우면서 굉장히 핫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밑바닥이 다 드러났다라고 봐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인기와 거품만 가지고 정치를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사실은 그 내공, 말씀하신 그런 친화력이든 정무적인 여러 가지 능력들을 종합평가를 받는 건데 전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자감이 아니라는 거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동훈 장관을 자꾸 탄핵 하면서 더 키워주는 이제 그런 효과가 좀 있어서 그건 역효과니까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면 확실한 거 한 방 잡아가지고 진짜 탄핵을 해서 관철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전 한동훈 장관은 딱 세 가지로 정리되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출신을 보면요. 박영수 특검, 그 뇌물 받아먹은 박영수 특검 정의의 사도로 포장됐던 사실상 거짓 이미지죠. 그때 한동훈 장관이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 밑에 있었던 그렇죠. 당시 부장검사 출신이고 그때 있었던 분들이요. 지금 대검 반부패 부장 양석조, 이복형 금감원장, 뭐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일부장 이런 사람들 거의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찰공화국의 계속 재현인 거예요. 재현.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출신을 좀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첫 번째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정치 편향성.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저는 정치적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민주당한테 한 대 맞으면 10대씩을 돌려줬거든요. 그것은 국무위원으로서 맞지 않아요. 우리가 이준석 대표 소위 비교하는데 정치인들끼리는 그게 그래도 넘어가집니다. 또 어디 국무위원이 월급을 국민의힘으로만 받습니까? 뭐 야당은 세금 안 냅니까? 우리 세금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금. 전체에 예. 봉사해야 될 사람이 저렇게 편향됐다는 게 문제고 세 번째로는 이분은 너무 무능해요. 왜냐하면은 인사정보관리단 갖고 가가지고 말은 그럴싸하겠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국민들의 인정받는 장관 후보자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검증 실패 완전히 전패했고 소송도 건든 것마다 다 실패했거든요. 뭐 권한쟁이도 그 영장 더 탐사도 2번이나 져 이재명 대표도 졌잖아요. 결국에는 일은 안 하고 최근에도 그 사진 찍는 걸로 기차 시간 3시간 연장시켰다 하는데 예. 매일 사진만 찍고 다니는 이런 무능한 장관을 무슨 지도자로 봅니까? 이게. 근데 공무원이 불쌍하다.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당의 개혁적 메시지를 내주면 동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동훈 장관이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지도 않거니와 내면 같이 가겠다? 이 불가능 조건을 설정했기 때문에 저는 동지가 아니라는 말로 차라리 선회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럼 그러니까 당에도 요구한 조건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들어가겠다. 이게 3가지인가 5가지 조건도 그러니까 저는 같은 그거를 식으로 다른 들어갑니까? 표현으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을 소환한 이유는 예. 이준석 대표는 아마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번 시켜봐라. 이런 식으로 좀 띄워주는 역할로 한동훈을 전 소환했다라고 보고 또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는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대표가 좀 차기 경쟁을 좀 시작하는 그런 신호탄으로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스타트 라인에서 빵 하고 이제 총을 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도가 가장 컸다.
떴다고 보는데 한동훈 들어와. 그렇죠. 들어와라는 도전장인데 문제는 들어와.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당히 표면적으로는 논리 모순적으로 들려요. 한동훈 장관과도 동지가 될 수 있다고. 그럼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신당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발언은 두고두고 좀 발목을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과도 지금 이 시점에 동지가 될 수 있다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한 몸이거든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럼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설정이 너무 그렇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또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좀 많이 점수를 잃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제 이 자리에 앉았어요. 이준석 대표가.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물어봤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신인규 변호사께서 너무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링으로 들어와. 그러네. 예, 링으로 들어와서 나와 한 판 붙어보자. 이런 거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3년 반 후에 정치 안 하실 분이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끝났다. 윤석열은 끝났다. 네. 그리고 이제 미래 권력인 한동훈과 내가 보수안에서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일단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홍준표 시장이 불쾌하시겠네. 매우 불쾌하실 거예요. 또 페이스북 지금 쓰실 수도 있어요. 페이스북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나이도 네. 젊은 어린 것들이. 어린 것들이 얼라들이 말. 네, 얼라들이 뭐하냐 뭐 이럴 수 있는데 네 하여튼 그 규정을 해버리고 세대를 훅 넘어가 버린 뭐 이런 개념이 돼버린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대선은 보수 안에서 최소한 한동훈과 이준석 경쟁이 가능한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다양한 포석을 두면서 한동훈 장관의 정치가 어떤 모양이 될지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인터뷰하면서 받은 느낌은 동지가 될 수 있다. 전제 조건이 큰 거죠. 단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마도 정치로 오면 쓴소리를 하게 될 거다. 그 장면 생각해봐라 얼마나 웅장할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네. 무슨 얘기냐면 정치로 들어와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칼라로 똑같이 정치를 하면 그분은 망하는 전략인데 머리 좋은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안 할 거다. 그러면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 공격하거나 반격하거나 칼을 빼서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데 브루투스 넘어져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정리하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쓴소리 경쟁하자지. 쓴소리 그렇죠. 경쟁을 같이 해보자라고 해보자. 어제 신호탄을 쏜 그렇죠. 거죠. 그 발언 자체.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민생 지금 동행, 민심 동행 창당 준비위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신은규 변호사가 처음에는 이제 좀 화내셨잖아요. 바로 이렇게 가느냐, 합류하느냐, 이게 좀 준비 단계냐, 준비 단계냐,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아니 절대 따로 하면서 어떻게 이제 합일점이 있으면 같이 해보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열어두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건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제가 탈당을 10월 25일에 하고요. 그렇죠. 제가 창당 준비 발기인 대회를 11월 1일에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확고하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전 이제 희망이 없고 예. 오히려 국민들 앞에 저는 제가 죄송한 부분 사과하고 또 정말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하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 나라 상황을 보면. 예.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와는 생각이 많이 달라서 저는 독자적으로 움직인 건데 나오자마자 언론에서는 또 이준석 대표와 저와의 관계 때문에 먼저 나와서 집 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자꾸 저한테 씌웠는데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를 계속 했을 뿐이고요. 지금도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게 쓴소리 경쟁을 하자라는 의미는요. 당 내에서 경쟁하자는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전 그렇게 읽혀요. 왜냐하면 그래요? 당 밖에서 할 거면은 한동훈 장관을 지금 건들 필요도 없는 거고요. 말 그대로 쓴소리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면 될 일이지 한동훈 장관과 경쟁 구도를 설정하는 건 보수 안의 프레임에서 통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거명했다라는 것은 조금 신당에 대한 무게도 있지만 동시에 여차하면 그냥 이 당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여기서 그냥 더 큰 어떻게 보면 큰 집이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여기서 더 정치를 하는 것이 큰 힘을 접수한다. 낫겠다. 접수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특검법이나 이런 거 대통령이 거부하게 되면 완전히 지지율이 바닥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것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이 정도 됐는데도 버틴다고? 이제 이런 식의 그 소위 말하는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탈당을 하고 신당을 하는 입장에서는 단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신당을 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한다라고 전제를 하면 지금 본인에게 불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월 27일까지 시간을 딜레이한다라는 것은. 역으로 드라마틱하게 이준석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네.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에게
내가 비대위원장 됐으니까 들어와 다시. 네. 아, 저에게요? 아. 들어와 다시. 들어와. 두 가지가 아니, 세 가지구나. 김기현 대표가 일단 사퇴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원장 되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저한테 만약에 그 두 개를 전제해서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저는 국민의힘에 갈 일이 없고 저는 제가 어느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는 국민의힘은 뭐 정부 여당 포함해서 법률적 심판, 정치적 심판, 이제 저 역사적 심판까지 저는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제가 다시 손을 잡고 한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갈 일은 없습니다. 제 인생에. 보수신당의 마지막 그 찜찜함, 보수신당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제일 찜찜할 것 같은데 만들고 나면 만들기 직전까지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다가 만들고 나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쭉 떨어져요. 항상 늘. 그래서 아주 직전에 만들거나 선거 직전에 만들거나 늘 이런 일이 되풀이돼 왔는데 그것 때문에 좀 계속 미적거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실제로 떨어질 것 같아서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안 만들 생각도 좀 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헷갈려요. 그 숫자를 모으고 있잖아요. 4만, 5만 계속 포인트가 쌓여가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낄 겁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저는 그 위기감을 현실로 선물로 주기 위해서는 진짜 나와가지고 당원을 모아버리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나오지는 않았는데 숫자로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약간 양동작전이 분명히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가공의 숫자일 수도 있어요. 뭐 가공이든 진공이든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보고 저는 이런 거예요. 저는 신당이라는 거 아까 애국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어려운 작업이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확고한 의지와 분명한 신념을 갖고 나와도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 신당이라는 거를 너무 좀 가볍게들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 생각이 좀 일단 우선 들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산업화 아닙니까? 민주당은 민주화잖아요. 그럼 저는 신당하면서 제가 다원화의 가치로 제가 국제화, 분권화, 융복합화를 제안을 했거든요. 그럼 다른 분들도 시대 정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셔서. 그래야지 국민들도 아, 신인규는 다원화라는 가치로 승부를 보겠는 거구나. 또 보수 정당에서 나왔구나. 또 누구는 어떤 가치를 어떤 시대 정신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구나. 이게 나와야 국민들께서도 평가하시고 거기에 대해 표를 주는데 정직하고 떳떳하네. 네. 아니 근데 그게 나 안 이런 게 되니까 마음에 들어. 맞아. 아니 근데 그게 안 너무 마음에 들어. 아니 근데 이게. 그게 없으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 부분은 사실은 경쟁이 아니, 그냥 불가능한 거죠. 심판해 주라. 나는 정직하고 떳떳하게 내 이야기 하겠다. 내 정치 하겠다. 난 정치인들이 기성 정치인들도 제발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댓글에 아까 보니까 너무 댓글이 많이 올라와 제가 못 봤는데 민주당에게 굉장히 아픈 댓글이 있었어요. 저 민주당에 신인규 같은 사람이 없는 게 참 안타깝다 이제 이런 게 있고 민주당은 신인규 용해인을 영입해라 뭐 이런 제가 아까 국민의힘에도 갈 일이 없다 그랬는데 민주당에도 제 인생 살면서 갈 일은 없습니다. 네. 둘 다 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저출생 문제가 기후 문제가 사실은 미래 세대가 겪어야 하는 위협들이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실 정치는 기득권만 가지고 서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렇게 싸우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정말 어디로 간들 미래는 없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 안 간다라는 이제 신인규 변호사의 저런 주장이. 저는 민심 동행하고 끝까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탈당해봤지만 시작도 여기서 하고 끝도 여기서 할 민심이 겁니다. 계속 3천 명밖에 안 따라와. 안 되면 어떻게? 3천 명밖에 안 따라와. 아니, 아까도 제가 안 그래도 밥 먹으면서 누가 그런 질문해서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게 창당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의도대로 다 되는 건 아니까. 아니, 그럼 전 정치 그만해야죠. 저는 그럼 정치 그만해야 되는 거고 뭐 어디 가서 또 머리를 수그리고 빌붙어서 할 생각 전혀 없고 저는 민심 100% 정치 시대를 열겠다니까요. 그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조회수 많이 나온다는 100만. 아니, 그분들 중에 5천 명만, 5천 분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멋있어. 솔직히 5천 명만 도와주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다원화 시대 열겠다고 했는데 아까 저도 카페 갔다 왔거든요. 여기 커피숍만 가보세요. 커피가요 다방 커피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닐라 라떼, 뭐 헤이즐넛 라떼, 커피 종류만 20개예요. 콜라 가서 사보세요. 펩시 콜라, 코카콜라, 레몬 콜라, 체리 콜라. 제로 콜라.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으로도 요즘은 국민들은 이제 수요가 높아져서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커스터마이즈, 그 맞춤이라는 것이 요즘은 시대적인 과제고 화두인데 기업에서는 다 그런 거 하거든요. 소비자의 욕구를 찾아가고 맞춤 타겟팅이라는 거 하잖아요. 근데 유독 정치는 자기들이 딱 진영 갈라놓고 야 너 윤석열이야 이재명이야 선택해. 뭐 이런 식이에요. 그 국민들이 누굴 선택합니까? 그렇죠. 지금 딱
그게 여의도 문법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선거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가 하는 민심동행 같은 정당이 국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길이 열리느냐 막히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예, 그게 선거제도 개편인데 아마도 연립형, 병립형. 네, 예. 병립형으로 그로 갈 것 같아요? 예, 권역별 병립형에 합의했다라고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고 권역별로. 민주당은 전혀 그런 거 합의한 바가 없다라고 아까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정치인들 인터뷰를 종합을 해보면 좀 기괴한 방식의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는 그렇죠. 방향. 예컨대 최소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그렇죠. 다양한 비례정당도 출연할 수 있고 근데 그건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올 수는 지금 예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정치 다당제가 실현되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치 소비자들이 나도 투표에 참여해서 그 내가 선택한 만큼의 표를 가지고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 건지 아니면 다 사표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의미 없고 그냥 양당 체제가 공고화되는 방식으로 갈 건지 지금 우리 정치는 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서 선거법 걱정입니다. 진짜 너무 나빠요. 나빠요. 이게 지금 저 미국이나 유럽에 지금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니 선거 끝나고 그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들이나 지자체장들은 그 이후부터 본인들이 사실상 선거운동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합리하죠. 예, TV에도 나올 수 있고 신문에도 나올 수 있고 후원금도 얻고. 후원금도 얻고 그리고 끝까지 하잖아. 그리고 쭉 끝까지 상시 하다가 선거 운동을 하죠. 상시 선거. 예, 상시 선거 운동 하다가 선거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한 60일 만들어 놓고 이때만 신인들은 할 수가 있어. 맞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보좌진도 없고 자기들은 세금 받는 보좌진 9명씩.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기득권이 유리하지. 그렇죠. 현역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예. 만들어 놓고 너희는 하지 마. 그리고 정치인은 혐오스러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할게. 쳐다도 네. 보지 마. 우리끼리 해먹을게. 근데 이런 일단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오려 그래 초선들은. 아니 그래서 예. 제가 들어가면 그것부터 다 싹 뜯어고칠 거거든요. 예. 이미 정치개혁 10대까지 다 있습니다. 다 예. 뜯어고칠 건데 아까 전 제도 말씀하셔서 아마 제가 제일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정치인들한테 기대를 안 합니다. 기대가 제로예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만약에 연동형으로 유지를 해도 이분들 어차피 위성정당 만들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어차피 대기업이 골목상권 들어와서 통닭 파는 거랑 똑같거든요. 아. 하시라 이거예요. 저는. 네. 어차피 그럴 분들이다. 그러니까 좀 기대가 없고 네. 병립형 돌아가면 돌아가는 대로 네. 저는 제도는 어떻게든 빨리 짜라. 아니 뭐 어차피 야합할 걸로 전 예상하기 때문에 빨리 야합해라. 그럼 저는 그 제도 하에서요. 국민들이 주시는 표 가지고 만족하면서 뭐 몇 석이 들어가든 저는 물론 비례정당은 제가 득표 1등을 공헌을 했지만은 지금은 사람들이 다 솔직히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히딩크 감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분이 오대영 감독 아닙니까 이름이 본명이 오대영이잖아요. 근데 예. 이분이 히딩크 감독이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라고 하고 4강에다가 끌어올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기적이라는 거는 저에게도 열려있는 하나의 찬스이기 때문에 저는 제도에 대해서 집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 알아서 하시라. 대신에 정말로 100년짜리 명품 정당 하나 만들어서 국민들께 신뢰만 드리고 제가 이 취재 편의점에 더 자주 나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더 많이 알려서 저는 국민들께 선택권을 보장드리고 싶어요. 아니 저희 거 보여드리고 좋으시면 찍는 거고 살려주시면 저 정치 더 하는 거고 네. 만약 안 살려주시고 야 그거 별로다. 그러면 저도 어쩔 도리가 없죠. 그거는 민심 100% 외치고 나왔는데 민심이 거부하면 네. 그럼 저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런 쿨한 정치가 통해야 그러니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한국 정치는 아니니까 예, 전혀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신생 정치인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고 네. 정치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내년에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정치형으로 붙이겠나? 연합 정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불가능할 것이다. 연합 정치 반윤연대. 네, 반윤연대 이런 거 쉽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네. 과반해야 된다라고 민주당 일부가 생각을 하는 거. 그건 뭐 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양당 정치가 공고화되는 거고 87년 체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는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다당제를 통해서 연합 정치가 가능하고 뭐 그렇게 해서 다양한 정치 실험이 가능해야 되는데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꽉 짜여진 형태에서 너 아니면 나 죽기 아니면 살기 뭐 이런 방식으로 정치가 되니까 끊임없이 퇴행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클린턴 대통령이 대선 구호로 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랬잖아요. 지금 저는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때 한 2달 전인가요? 어떤 미국의 한 교수님이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보면서 머리를 쥐어잡고 야 한국은 망했네요. 네. 이 소리를 지르는 게 그 밈화돼서 맞아요. 돌아다녔거든요. 그렇죠. 아니 외국에서 우리나라 지금 봐도 한국 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당사자인 우리들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어떻게든 될 거야라고 어떻게든 될 생각하는데 일은 없어요. 어떻게든 네. 안 됩니다. 지금 네. 이거 해결 안 하면은 당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딴 거보다도 저도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 받아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권한을 주시면 얼마나 신인규가 잘하는지는 체크를 받아야 될 문제인데 저는 딴 거 다 차치하고 일단 인구 위기라든지 아까 기후 위기라든지 정말 우리 사회가 종합적으로 직면한 위기에 대해서 복합 위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의지화를 하고 딴소리 자꾸 할 때 뭐 야 너 주민등록증 몇 살이야 까봐 이거 가지고 싸울 때 제가 가서 아 어르신 이러시지 마시고요. 지금 인구 위기가 심각합니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국회가 그나마 정상화로 의제 설정이라도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해결로 가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그럼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고 저도 대안이 있습니다. 그럼 경쟁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인구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얘기를 하죠 국회에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답답하고 미래 세대를 이제 살아가야 될 날들이 앞으로 많이 있는데 이 위기를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짊어지고 가야 되나를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로 깝깝하고. 네, 사실은 그 국회의원들이 개별 국회의원들 의원실마다 쭉 굉장히 많은 정책 토론회도 하고 정책 생산을 합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리포트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언론이 잘 다뤄주질 않습니다. 예컨대 원희룡 장관이 그 인천 계양을 출마한다 한 바닥 씁니다. 한동훈 장관이 대구 가서 사진 3시간 찍었다 2바닥 씁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하신 인구 소멸 지방 소멸 문제라든가 이런 뭐 거. 지방 소멸의 문제라든가 이 심각한 격차 사회 양극화의 문제라든가 안 써요. 안 쓰고 그런 거 쓰면 사람들이 재미없어해. 조회수 안 나와. 그러니까 안 다뤄. 그러니까 의제가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요, 그렇죠. 자기가 그럼에도 계란이 불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영방송이 그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그래도 그나마 했었죠. 네, 그나마 했었지만 그마저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정권 찬양 방송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들이 이제 뭐 수신료도 분리수거 한다고 하긴 하지만 예. 수신료를 내서 사실은 뭐 BBC 같은 데는 더 많이 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제대로 된 품격을 갖춘 방송 혹은 또 그런 언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루해도 독일은 하루 왼종일 토론하는 프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영방송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도대체 지금 뭐 우리가 시장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독일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하루 왼종일 토론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언론의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다. 되게 중요한 저는 이슈가 언론 취재 개혁이라고 편의점에서 그 역할을 해주시고 좀 선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론들이 네. 따라오게. 최경영 TV 네, 최경영 최경영 TV에서 잘 만들고 있어요. 꼭 좀 반영 좀 여기서 해주십시오. 바로 또 이렇게 홍보로 훅 들어오시는. 너무 중요하니까요. 네, 예. 맞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대로 다뤄지지가 않았고 뭐 다루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좌뇌 우뇌 그것부터 딱지를 붙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했네, 윤석열 정부 때 하고 있네. 근데 윤석열 정부 때 했네, 문재인 정부 때 했네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현실적인 것도 있고 비현실적인 것도 있을 텐데, 그거를 논의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당장의 에너지 정책, 맞아요. 맞습니다. 이민 정책, 인구와 관련해서도 이민 정책도 그 당장에 그거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유권자들 표 떨어지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하고 본인들 표 어떻게 좀 얍삽하게 올릴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사진이 꼼수. 김포, 김포, 예. 공매도, 공매도 이런 공매도 거. 그렇죠. 이런 거. 그거 정말 얍삽한 예. 짓이거든요. 근데 나쁜 이제 정치. 다 알아요. 예. 정치. 네,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렇죠. 안 김포나 속아요. 공매도 이런 게 안 속죠. 그게 일종의 이제 포퓰리즘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제가 저 의지 하나만 예.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소위 말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 만들겠다 다들 비웃죠. 왜냐하면 아니 뭐 당 경력도 상근 부대변인밖에 한 게 없고 무슨 정치적 자산이 있어서 당을 만들겠다고 덤비냐. 저는 사실 그런 비판은 뭐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요.
한국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적대적 공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독과점이거든요. 근데 경제학에서 독과점만큼 나쁜 게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처벌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독과점을 깨려면요. 제가 안 할 테니까 누구라도 나와서 당점 만드세요. 근데 안 만들어요, 아무도. 그럼 안 깨지잖아요. 그 저라도 용기 내서 나왔는데 아니, 나왔으면 좀 도와주거나 격려라도 해주기는커녕 아예 안 될 건데 계란으로 바위를 혼자 치냐, 니 혼자 모양 잡냐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삼지대 할 때마다 지금까지 저는 빅텐트라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념 혼합적으로 그냥 그 선거만 모면하고자 사람들이 모여서 권력 집착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떴다방 정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떴다방식으로 장 있으면은 또 기회주의자들 모여가지고 당 만들고 이합집산 또 흩어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김기현이 그 빅텐트 이야기했는데 뭐 그것도 슈퍼 빅텐트라던데 그거는 큰 떴다방이죠. 큰 큰 떴다방. 대기업 떴다방.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당도 건강하지 못하지만 근데 새로운 정치 세력도 유지가 안 돼요. 네. 계속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정치에 대한 희망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 편의점 나와서 제가 약속을 드리는 게 전 떴다방 안 하겠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널 어떻게 믿냐? 제가 지금 제가 나온 사람들 중에 최연소 창준위원장이에요. 제가 38입니다 올해. 예. 그럼 국민의힘에 초선들 들어오는 나이가 보통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60세에 들어와요. 장차관 다 하고 이모작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분들 나이로 보면 전 20년의 세월을 꽁으로 얻은 거예요. 그럼 저는 20년만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좀 해볼 예. 몰아볼 테니까 예. 한 번만 좀 믿어봐 달라. 이거 제가 딴 마음 안 먹고 20년만 제 젊음을 담보로 해가지고 마치 뭐 신용대출 하듯이 국민들께 예. 소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떴다방을 안 할 테니까 그럼 여기서 비전과 가치를 공고히 해서 정말 100년짜리 명품 정당 한 번만 만들어 보자. 그럼 저는 그 정당이 제가 만들어서 제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당이 건강하게 발전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번 바꾸는 유용한 도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떴다방과 빅텐트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 김기현 대표가 슈퍼 빅텐트 얘기할 때 저는 정말 좀 제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이런 얘기 좀 안 해야 됩니다. 정말로 당에서. 신인규 최고다. 민심동행 나도 구독했습니다. 비전이 기대돼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엄청나게 댓글들을 많이 달고 계십니다. 신 변호사님 참 그렇죠. 네. 예, 정직해서 예. 정직하고 솔직해서 예. 최강 시사 때부터 참 마음에 들었어요. 아유, 뭐 좋게 이런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 정말 절박해요. 제작진까지 웃게 만드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가 오늘 1시간이었죠. 네, 어머. 뭐 와. 15분 정도가 지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좀 인사드려야 될 것 같고 예. 제가 뭐 불청객은 아니었죠. 아유, 취재 무슨 편의점. 아유, 그래, 너무 좋았어요. 예, 아니 쑥 지금 들어와서. 이런 예.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저거 하면 네. 최경영 TV 하면 네. 가끔 뭐 이렇게 네. 서로 간에 호랍 방송 좋죠. 예. 제가 그 콜라보로. 콜라보로 이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 큰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우리 댁으로 모실 수는 없고 그 기자분들이랄지 뭐 이런 분들 젊은 분들은 우리 집으로 모셔도 괜찮지 않나. 놀러와 컨셉이에요. 좋네요. 네. 우리 집에 놀러 와. 우리가 뭐 예.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저는 최장신 뉴스가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예. 그 공영방송 상황도 딱 요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착각하시는 이동관 방송형 지금 대통령실 아니시죠? 방송위원장 저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제대로 공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미디어 효과 이론을 잘 보시고 정치검을 잘 보시면 미디어를 장악한다고 해서 선거 결과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그러면 북한이겠죠. 근데 북한이 아닌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유는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효과가 없다. 근데 효과가 없는 실효성이 없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할까?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게다가 명분에도 맞지도 않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도 맞지 않는 그런 짓을 왜 하는지 다시 한 번만 돌아보시고 그냥 냅두세요. 저 KBS 다시 안 돌아갈 테니까 그분들의 자유는 좀 허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고요. 예, 취재 편의점은 또 앞으로 시작하게 될 최경영 TV도 진실의 편, 약자의 편, 사실의 편에서
끊임없이 정론 집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